2026년 7월 16일 서울중구 한국은행 본점 신현송 총재의 입에서 숫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2.55%에서 2.75%, 딱 0.25%포인트 인상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른 두 세계로 갈라놨습니다. 발표 직후 코스피은행주는 일제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이자와 예금해주는 이자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은행의 이익이 커질 거라는 계산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 겁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각, 전혀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휴대폰입니다. 이자가 올랐다는 문자가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영끌족이라 부르는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한 이들입니다.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 관련 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무려 1조 8천억 원 늘어납니다. 5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라면 연간 이자만 125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0만 원 넘는 돈이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인상은 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토록 오랜만에 겨우 한 번 올랐을 뿐인데 벌써 이 정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앞으로도 추가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누군가는 표정 관리를 하며 웃었고 누군가는 다음 달 이자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갈림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길 위에서 누가 웃고 누가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은이 무려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뽑아든 이유,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 위기가 거의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까지 치솟았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는 신호가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무너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2.93% 떨어졌고 6월 5일에는 1,561.5원까지 밀리며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무너지는 상황. 이건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식을 수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무너지는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 바로 반도체 호황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8%,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뛰었습니다. 언뜻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 같지만 이 성장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지급한 대규모 성과급이 임금 전반을 밀어올리면서 오히려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잘 나가는 산업이 서민 물가를 흔드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결국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이견조차 없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문에는 분명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번 한 번의 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움직임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 등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한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와 한은이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된 긴축이지만 그 파장은 이미 부동산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긴축의 파장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통장을 마르게 하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대출 차주 전체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이 한순간에 국민들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는 통계를 보면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은 63.9%, 변동금리 비중은 36.1%입니다. 숫자만 보면 변동금리 비중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6.1%가 누구인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최근 23년 사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고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취약 차주들입니다. 이들은 이번 인상의 충격을 완충장치 하나 없이 100%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 기준으로 연 이자가 125만 원 늘어난다는 건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한 달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이 학원비를 미루거나 혹은 어렵게 세워둔 저축 계획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하나가 한 가정의 일상을 통째로 흔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의 충격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추가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버티다 못한 영끌족들이 결국 집을 헐값에 내놓는 이른바 급매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락할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공급난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도 애초에 시장에 나올 매물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끌족들은 이자 부담에 짓눌려 팔고 싶어도 시장 구조상 제값에 팔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는 이자와 얼어붙은 시장 사이, 그 좁은 틈에서 지금 수많은 가정이 숨죽이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누가 웃고 있고 누가 울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먼저 승자 쪽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둔 사람들입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3.9%를 차지하는 이들은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당장 이자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미리 고정금리를 선택해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폭풍을 피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강남 3구를 비롯한 브랜드 아파트 보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대출 의존도가 낮거나 설령 대출이 있어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붙으며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자산은 자산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셋째, 은행입니다. 예대금 이차, 그러니까 빌려주는 이자와 예금 이자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자 이익이 커지는 구조 속에서 은행주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민들이 이자를 더 낼수록 은행의 고가는 더 두둑해지는 겁니다. 이제 패자 쪽을 보겠습니다. 첫째,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영끌족입니다. 이자 부담이 완충장치 없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둘째,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와 실수요자들입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지역, 특히 서울은 대출 지수가 51.99%, 경기는 무려 63.26%에 달합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매매 거래량부터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셋째, 전월세 난민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매물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매매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이들은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이 격차는 숫자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른바 PIR은 29.36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PIR은 고작 4.44에 불과합니다. 격차는 무려 6.6배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같은 숫자의 금리 인상인데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 한 줄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흔드는 벼랑 끝 신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나서 이달 말 발표를 못 박았습니다. 금리 인상만으로도 벅찬 시장에 이제 세금이라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거론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자체를 직접 올리기보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사실상 세부담이 늘어나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더 근본적인 기준이 바뀝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느냐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재편하는 방향입니다. 결국 다주택자와 비거주 보유자일수록 부담이 커지고 실제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갖는 파괴력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남여구 위원은 이 발표가 최근의 대출 총량 규제와 동시에 맞물릴 경우 구매력이 충분한 강남 3구 수요자들조차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수요 자체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승자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산가들조차도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세 가지 압박이 거의 동시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 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쯤 숨죽인 채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 폭탄의 그림자만 바라보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영끌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더 냉혹합니다. 이자 부담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 세금 부담까지 예고된 셈입니다. 오르는 이자와 다가오는 세금 사이, 하반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이미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긴축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점점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긴축이 장기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자가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긴축이 길어질 경우 매매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변동금리 대출을 낀 영끌족입니다. 이자 부담이 매달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집을 헐값에 내놓는 이른바 급매 가능성까지 업계에서는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 자체가 워낙 부족해서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개별 영끌족 가구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는 버틴다 해도 한 가정의 가계부는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된 긴축이 정작 열심히 살아온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은행주는 웃었고 영끌족은 다음 달 이자를 어떻게 메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반전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8월 27일로 예정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또 한 번의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누군가는 다시 표정 관리를 하며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될 겁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